자, 영재 아까 제가 나눠드린 문제를 한번 보세요. 기출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여러분한테 맞는 취향의 문제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분류사를 잘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인물사를 잘 푸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시대별로 이렇게 이렇게 구분하는 거 있죠. 이런 걸 또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결국 이 객관식 문제는 모든 영역을 다 잘하는 사람보다는 자기가 강한 영역이 따로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사료가 문제 나오면 되게 잘 푸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수학에서 그런 거 없습니까? 수학에서 내가 확률 통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집합만 열심히 해서 집합의 대가가 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다 잘합니까? 그렇죠. 앞부분이 있다 보니까 집합은 다 잘하시겠네요. 또 아니면 복소수를 잘하시는 분도 있고 삼각함수는 아마 그 교과서 뒷부분에 있기 때문에 좀 잘 못하실 가능성이 높은데요. 못할 것 같아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시컨트, 코시컨트 들어봤죠? 우리 과생들은 다 알 텐데요. 자, 그 다음에 또 이게 미적분이 되게 쉬운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자, 우리 미분이 뭡니까? 미분이 뭐죠? 사람을 이렇게 조각조각 회를 치는 게 미분입니까? 뭐가 미분이죠? 순간 속도를 구하는 게 미분 아닙니까? 순간 속도, 순간 변화율. 모르는가요? 자, 미분 공부를 거의 안 하신다, 아니지,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렇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객관식 문제는요, 자기가 잘 되는 영역이 좀 있어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이 객관식 문제의 숫자가 20문제밖에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이 치는 시험에 따라서 25문제 또는 우리 경찰 간부 같으면 40문제까지, 40문제까지 있지만 보통 20문제에서 당락이 결정됩니다. 자, 제가 뭘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객관식 시험은 불확실성이 작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취향의 문제가 나오면 점수가 올라가요. 내 실력이 올라간 게 아니고 그냥 점수가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최근 기출 문제를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면 내가 어느 특정 영역에서 강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또는요, 어느 특정 시험에서 내가 점수가 갑자기 뛰는 걸 느껴요. 그거는 그냥 우연의 일치입니다. 우연. 그렇게 보셔야 되지. 갑자기 실력이 늘었다가 그 다음 다른 기출문제를 보니까 점수가 내려가니까 실력이 떨어졌다. 그런 게 아닙니다. 또 뭐가 있냐면 문제가 또 지엽적으로 나올 때가 가끔씩 있거든요. 그럴 때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점수가 내려갑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객관식 문제를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처음부터 꼼꼼하게, 처음부터 치밀하게 망합니다. 그죠? 그게 아닙니다. 이거 국사 공부는 처음부터 꼼꼼하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이런 요약집 위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처음부터 두꺼운 책으로 공부해 보세요. 그러면 마지막에 다 공부하고 책들이 하지 않습니까? 책들이 해가지고 저녁에 친구랑 술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책을 보면 누가 내 책에 줄을 다 끊었어요. 기억이 안 나요. 내 글씨 아닌 것 같은 내 글씨가 맞아요. 이렇게 되거든요. 기억이 안 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처음에 공부할 때는 얇은 책으로 반복해서 틀을 잡고 그리고 그 범위를 조금씩 넓혀 나가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 말이 동의 안 됩니까? 자, 동의됩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 방법입니다. 자,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강약을 어떻게 조절할까 좀 고민스러운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어떻게 공부하냐면 처음에는 아주 세밀하게 공부를 해요. 그리고 시험 직전 되면 이상한 필기 노트 이런 걸 가지고 있죠.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이건 거꾸로 하는 방법. 처음에 필기노트 같은 간략한 요약집으로 공부를 하고 범위를 넓혀 나가야 돼요. 자, 근데 범위를 넓힌다고 해서 무작정 넓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자면 요약집이 100이라면 범위를 넓힐 때 105, 110 이렇게 넓혀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중요한 내용들은 계속 반복해서 학습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기본적인 내용이 다져지니까 만약 지엽적인 문제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을 꽉 잡고 있다면 맞출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게 가장 적은 노력으로 가장 고효율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이 너무 두꺼운 책이잖아요. 그럼 버리세요. 그거는. 버리란 말은 그렇고 모셔놓고 일단 얇은 책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기본 틀을 다지고 그래서 어떤
기출문제를 풀더라도 한 70점 정도는 확보해 놓고 그러고 나서 내용을 넓혀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게 45페이지 봅니다. 무단통치 이렇게 돼 있죠. 1910년대 아닙니까? 지금 요 내용만 가지고도 웬만한 문제 다 풀립니다. 아니 뭐 몇 줄 안 되잖아 이러지 말고 몇 줄 안 되는 요 내용만 정확하게 이해해도 지금 기출문제 웬만한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다 풀린다니까요. 근데 우리는요 아주 방대한 내용을 공부합니다. 1910년대 방대한 내용을 공부하고 기본적인 문제를 시험장에서 틀리는 경우가 좀 허다하거든요. 좀 막아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1910년대가 무단통치죠. 무단통치. 그때는 총독부가 있습니다. 그렇죠? 조선 총독부. 그 조선 총독부는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단 뭐는 없죠? 외교권은 없다. 외교권을 제외한 입법, 사법, 군대 행정권까지, 군대 통수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현역 군인 중에서 임명된다. 그리고 문관이 임명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것. 그리고 이제 헌병경찰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헌병경찰이 직결 처분권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중추원. 자, 중추원은요, 이건 총독의 자문기관이죠. 그렇죠? 조선 총독의 자문기구입니다. 그래서 헌병경찰을 앞세워서 일본이 폭력적인 통치를 하는데 이를 무단통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경찰, 뭐 군인은 당연히 총칼을 차고 있겠지만 경찰과 그리고 또 교사까지도 제복에다가 착금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태형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법과 신문지법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토지조사 사업. 자, 최근 기출문제로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토지조사 사업 1910년대, 정확한 연도는 1912년부터 1918년까지입니다. 토지조사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토지조사 사업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임시 토지조사국, 토지조사국장에게 신고를 해야, 신고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사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한부 신고주의. 그리고 소작인의 경작권, 입회권 이런 걸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소작인들의 관습적인 권리를 다 부정합니다. 그럼 누가 도와지는 겁니까? 지주를 옹호하고 있는 거예요. 소작인의 권리를 부정한다는 말 있죠? 그럼 소작인의 경작권을 부정하게 되면 이 지주 좋아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고가 되지 않거나 또는 누락된 토지는 전부 조선 총독부 소유로 돌려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조선 총독부 소유를 돌리니까 조선 총독부의 토지 소유가 늘어나겠죠. 그 토지를 빌려주고 조세 수입이, 그러니까 세 수입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선 총독부의 조세 수입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뭐 식민지 지주제가 확립된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자, 그 외에도 회사령, 산림령, 업령, 광업령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좀 지엽적으로 놓으면 이 토지조사령 또는 토지조사 사업은 신고 대상에 토지만 있을까요? 아니면 산림도 있을까요? 자, 이게 시험 문제였습니다. 좀 지엽적인 문제긴 한데 토지조사 사업이잖아요. 토지. 이 토지는 농토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산림은 제외된다. 자, 이런 게 좀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 아닙니까? 토지조사업의 토지를 넓게 보면 산림도 포함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요 토지는 농토만 말한다. 산림은 해당 사항 없다. 자, 이게 출제가 아주 반복되고 있다는 것. 자, 그다음에 이제 3.1운동 이후입니다. 1919년 3.1운동 이후 이제 문화 통치로 자, 통치 방식이 유화적으로 바뀐다. 그렇죠? 이게 민족 기만 통치 이런 말 쓰죠. 속이는 통치입니다. 그래서 유화적이다. 부드럽단 말이고요. 그리고 조선 총독 임명에 문관 임명이 가능한데 실제로 이루어진 적은 없다. 그리고 헌병경찰 제도를 폐지하고 보통경찰제로 전환했지만 수는 늘었다. 그렇죠? 경찰의 수 늘고. 자, 그다음에 뭐 부분적인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자유를 허용합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이제 출간이 됩니다. 그렇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발행된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교육 기회가 확대되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고등교육 아닙니다. 초등교육과 기술교육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20년대로 오면서 친일파를 양산합니다. 그래서 민족을 이간질시킵니다. 친일파 양성.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와서 이제 산미증식계획입니다. 1920년대에서 30년대 중반까지 산미증식계획. 자, 우리 산미증식계획의 원인이 뭡니까? 물어보면 일본이 지금 근대적인 공업화를 통해서 쌀이 부족해요. 쌀이 부족하니까 쌀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쌀값 폭등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우리 한반도, 우리 조선에 이제 쌀을 많이 생산해서 그걸 수출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산미 증식 계획의 결과 자, 이 쌀 생산이 그렇게 늘지 않았죠? 하지만 수탈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근데 이걸 수탈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수출이라고 해야 됩니까? 수탈이란 말이 더 어감이 맞겠죠? 우리가 원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뭐 일본으로 유출됐다 이 말은 맞는데요. 만약에 수출했다 이러면 이제 좀 논란이 됩니다. 용어 자체가 조금 이제 뭐랍니까 이거? 그 용어를 쓴 사람은 왠지 그 일본 피가 흐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산미 증식 계획의 결과 우리 조선인들이 만주에서 수입해온 수입 작곡들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인의 쌀 소비량이 줄어든다는 것.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가서 회사령 폐지.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1920년. 회사령 폐지. 자, 회사령 폐지란 말은 회사 설립과 관련해서 허가제가 신고제로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회사 설립에 있어서 허가제가 신고제로 바뀌었다. 그 이유는 일본 자본이 일본 회사가 자, 조선에 용이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겁니다. 이게 회사령 폐지의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930년대 넘어옵니다. 1930년대, 40년대를 민족 말살 통치라고 불러요. 민족 말살 통치.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민족 말살이란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자, 우리 민족의 어떤 정체성을 부정합니다. 그죠? 그럼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단어들을 한번 떠올려볼까요? 내선일체, 황국신민, 그죠? 일선동조. 들어봤습니까? 자, 안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으면, 평소에 내가 좀 우리 역사에 별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내가 국영수를 너무 심하게 공부했구나. 그런 과거에 대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릴 때 이런 단어 한 번씩은 들어보는데요. 어쨌든 민족 말살 통치. 그리고 1930년대로 가면 일본이 전선을 넓힙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많이 저질러요. 그렇죠? 전쟁을 일으킵니다. 만주사변. 그 다음에 중일전쟁. 그리고 태평양 전쟁. 그렇다면 우리의 민족성을 말살시키면서 우리를 일본이라고 똑같이 여기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밑에 봅니다. 동그라미 2번 황국신민, 내선일체, 일선동조. 내선일체를 할 때 내는 일본이에요. 일본. 일본하고 조선, 일본과 조선을 내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자어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면이 있습니다. 내선할 때 내선은 일본과 조선 이걸 줄임말이고, 그 다음에 일선은 이것도 일본과 조선을 줄임말입니다. 동조란 말은 같은 조상. 일선 동조할 때 동조는 같은 조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신사참배. 자, 신사참배가 뭐죠? 신사가 절하는 겁니까? 젠틀맨 바우 이겁니까? 아닙니다. 신사참배는 그죠? 신사를 만들어 놓고, 그죠? 일본 어떻게 보면 일본의 그 전범들 아니면 일본의 유명한 사람들의 사당을 건설해 놓고 거기다가 절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리고 황궁요배. 요배란 말은 일본 왕이 사는 궁궐을 향해서 절을 하는 겁니다. 황궁요배. 그리고 황국신민서사의 암송. 이건 뭐냐면 황국신민서사를 지어서 이거를 매일매일 암송시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말 사용 금지 창씨 개명 1939년 우리 국민의 5분의 4가 창씨 개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병참 기지화 전략과 관련해서 우리 한반도 특히 북한 지역입니다. 이게 군수물자를 제공하는 그런 창고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공급하는 일본이 주도적으로 했지만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군수물자를 만들기 위해서 한 거예요. 특히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그러면서 이제 1938년 이게 뭐냐면 중일전쟁 직후, 중일전쟁이 1937년이거든요. 중일전쟁 직후 국가총동원법이 만들어집니다. 국가총동원법.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전 국민을 지금 전쟁터로 내모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병, 징용, 징병, 학도병 그리고 정신대까지. 그래서 우리 민족을 전쟁터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39년에 가면 배급제를 해요. 배급제를 하고 식량, 쌀을 공출합니다. 식량 공출. 이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산미 증식 계획을 중단되었던 것을 다시 시작합니다. 1939년.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금속을 이제 수탈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지 알 수 있죠?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갑시다. 자,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그 설립 배경이 뭡니까? 3.1운동, 그렇죠? 3.1운동의 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됩니다. 그리고 어디를 기점으로 하고 있죠? 상해를 기점으로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노선이 주로 외교활동입니다. 이거 이승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통제와 교통국을 통해서 연락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랍니까 이게 군사 자금을 모집합니다. 그렇죠? 자금을 모집한다. 자, 나머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문화활동으로서 사료 편찬소에서 우리 역사를 편찬하는데 이 사료 편찬소를 담당했던 사람이 박은식입니다. 박은식. 자, 하지만 이 연통제와 교통국이 결국 탄로가 나요. 탄로가 나면서 이 군자금줄이 막힙니다. 그 다음에 이 독립투쟁 노선을 놓고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부에서 심한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투쟁론도 있고 외교론도 있고 이러면서 개조파와 창조파 간의 대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1923년 국민대표회의가 설립됩니다. 국민대표회의 설립이 되는 게 아니고 국민대표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개최가 되는데 이게 결렬이 돼요. 결렬이 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구성은 대부분은 뿔뿔이 흩어지고 임시정부가 쇠락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지도체제 개편이 있는데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1940년입니다. 1940년 중경입니다. 충칭으로 이전을 하고 여기서 주석제 체제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김구주석, 이 말이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김구주석은 1940년부터 충칭 정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죠. 중국 정부, 장제스 정부의 지원받아서 우리 독립군도 이제 만들어집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49페이지. 자, 사회주의 사상. 자, 우리 사회주의 사상은 언제부터 등장합니까? 3.1운동 이후. 자, 사회주의 사상은 1919년 3월 1일 3.1운동 이후부터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뭐 계급혁명을 추구하고 있죠. 그리고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렇죠? 갈등이 있고요. 왜냐하면 사회주의 계열에서 타도할 대상이 누가 있습니까? 지주와 자본가가 있잖아. 근데 지주와 자본가가 민족주의자들 속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민족주의자들하고 사회주의자들 간의 합작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신간해입니다. 신간해. 그래서 민족유일당 운동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자, 민족유일당 운동의 대표적인 예가 신간해입니다. 신간해. 그러면 이 신간해는 언제 만들어집니까? 1927년. 그리고 신간해 창립의 배경은 뭐가 있죠? 정우회 선언. 1926년 정우회 선언이 있는데 이건 뭐 나중에 기본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926년 정우회 선언이 바탕이 된다. 그리고 신간의 구성원은 민족주의 계열 모두 이러면 틀렸습니다. 민족주의 계열 중에 타협론자는 제외, 타협론자 또는 자치론자는 제외됩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일제와 전혀 타협하지 않는 비타협적인 민족주의자들하고 사회주의자들 간의 통합운동, 이게 신간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 신간회는요 합법적인 조직입니다. 그래서 본부가 서울에 있지만 이 서울에 있는 본부는 이름만 걸려있고 지부 중심으로 활동을 하게 된다. 지부 중심으로 활동하게 되고 그 활동 내용 중에 광주학생 항일운동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제의 탄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내부적으로 이제 또 노선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간회는 해체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국외 무장 독립전쟁. 자, 우리 1920년대 우리 독립전쟁의 순서가 정말 중요하죠. 자, 이거 외워볼까요? 봉훈청, 간자미 이렇게 외워보겠습니다. 자, 봉이 뭐겠습니까? 봉오동 전투. 훈은 훈춘사건. 청은 청살리 대첩. 간은 간도 참변. 자는 자유시 참변.
미는 미스의 협정. 그리고 이 간도 참변 간도 참변과 자유시 참변 사이에 뭐가 있겠습니까? 대한 독립군단이 결성된다. 그러니까 독립군이 이제 군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한 독립군단. 그리고 자유시 참변과 미스의 협정 사이에 이 자유시 참변을 겪은 이 독립군 세력들이 만주로 내려와 가지고 3부로 개편됩니다. 3부.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자, 그래서 봉은청, 간자미. 자, 볼까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책은 50페이지입니다. 1920년대입니다. 봉오동 전투하고 청산리 대첩 나와 있죠? 봉오동과 청산리. 그럼 봉오동과 청산리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훈춘 사건이 있습니다. 이 훈춘 사건은 뭐냐면 일제가 마적단을 매수해가지고 일본 만주에 있는 일본 영사관을 습격하게 하고 그리고 그 이제 군대를 대규모 군대를 파견하는 명분을 만든 조작극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쨌든 봉오동, 청산리 그리고 간도참변, 그다음에 자유시 참변, 미스의 협정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이제 3부 성립. 자, 3부 성립은 여기입니다. 그죠? 3부 성립. 자, 3부 성립 보니까 자,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3부가 성립된다. 자, 그리고 이 3부가 다시 통합이 돼요. 그래서 국민부와 혁신의회로 통합된다. 그리고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이 결성되고 그 산하기구로서 조선혁명군과 한국독립군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독립군 소속에 여자가 있었어요. 기억납니까? 우리 암살이라는 영화에서 나왔던 안옥윤. 이 안옥윤이가 지청천 밑에 있는 그 한국독립군 소속입니다. 자, 이 암살 영화 봤잖아요. 그 안옥윤이가 자기 부대에서 이제 특명을 받고 떠나지 않습니까? 떠나다가 자기 한국 독립군을 기습하는 일본 세력을 보고 이 사람이 또 이제 아주 영웅적인 행각을 벌이죠. 모릅니까? 예. 영화를 참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우리가 안 봤다는 것은 우리가 좀 잉여스럽다 이런 느낌 안 듭니까? 1000만 명 넘어가는 영화는 미안해서라도 좀 봐줘야 돼요. 뭐 명량 또 아니면 내부자들 또 아니면 또 뭐가 있죠? 국제시장 또 뭐가 있습니까? 1000만 넘어가는 거? 광해 뭐 이런 것들은요 좀 뭐 왕의 남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예의상 봐줘야 돼요. 1000만 넘었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자, 어쨌든 좀 볼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건데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930년대. 자, 1930년대는요 한중연합작전이 일어납니다. 한중연합작전. 그래서 한국 독립군의 지청천, 그 중국 호로군, 그리고 조선혁명군의 양세봉과 중국 의용군 항일전을 펼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보이세요? 오른쪽 보니까 조선혁명군이 벌였던 전투 이름 두 가지 나오죠? 양세봉이 이끌었던 조선혁명군의 영릉가 전투, 흥경선 전투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국 독립군, 쌍성보, 동경성, 대전자령, 경박호, 사도하자 전투. 자, 이 전투 이름 가지고 말장난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작은 걸 외우는 게 낫겠죠? 조선혁명군은 영릉가 전투와 흥경성 전투 이렇게 외우고 나머지는 한국 독립군이다. 자, 이 전투 이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부 1930년대 이거 시험에 나왔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게 20년대인 것처럼 해서 틀린 말로 나온 적이 있거든. 30년대. 자, 그 다음에 이제 항일 유격 활동을 했던 대표적인 전투가 보천보 전투가 있습니다. 함경도, 갑산, 보천보 전투. 이게 그래서 우리가 김일성을 갑산파 이렇게 부르잖아. 갑산파. 그렇죠? 그리고 보천보 전투에서 김일성이가 최초로 등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충국 관내에서 이제 또 무장활동을 합니다. 자, 김원봉, 조선의용대, 그리고 조선의용군은 김두봉입니다. 자, 이거 외우고 싶죠? 조선의용대가 발전해서 조선의용군이 돼요. 조선의용대가 조선의용군이 됩니다. 왜냐하면 조선의용대의 일부가 조선의용군이 되고, 보세요. 그리고 지휘자도 다르잖아. 김원봉, 김투봉, 원봉, 투봉. 자, 느낌 오죠? 원봉, 투봉. 봉지 하나, 봉지 두 개, 이 말 아닙니까? 자, 외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와서 한국광복군. 한국광복군은 자,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럼 지원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지원 받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지. 지원 받으면 간섭을 받아요. 다른 말로, 한국광복군은 지휘권이
중국한테 있습니다. 한국 광복군은 지휘권이 중국한테 있다는 거. 왜냐하면 중국 국민당에 지원받았잖아. 그러니까 중민국민당 소속으로 지금 속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조선의용대 일부가 합류를 해요. 이거 다 합류하는 게 아니고 조선의용대 일부가 합류를 합니다. 김원봉을 비롯한 조선의용대 일부가 합류한다. 1942년. 한국 광복군이 창설된 것은 몇 년도죠? 1940년이죠. 1940년. 그리고 조선의용대 일부가 합류한 것은 42년. 그리고 활동 내용 봅니다. 대일 선전 활동을 하고요.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지만 일본이 먼저 항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력 양성 운동 보겠습니다. 자, 실력 양성 운동과 관련해서 자, 2번부터 보겠습니다. 물산 장려 운동. 자, 우리 물산 장려 운동은 1920년대입니다. 1920년대 물산 장려 운동. 조선 사람 조선 것 이런 거예요. 물산 장려 운동. 자, 평양에서 조만식을 중심으로 처음으로 시작됩니다. 1920년 평양, 그리고 22년 서울, 23년 전국적으로 확대 이런 개념입니다. 쭉 읽어봅니다. 하지만 이 사회주의자들은 이 국산품 애용 또는 물산 장려 운동을 비판하고 있다. 사회주의자들은 부르주아 자본가들을 위한 운동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밀립대학 설립운동. 자,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우리 조선인들을 위한 어떤 대학을, 고등교육을 할 수 있는 대학을 설립하는 운동이 1920년대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일본이 방해를 해요. 자, 일본이 방해를 해서 1924년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그 밑에 문맹퇴치운동 있죠. 자, 문자보급운동. 자, 조선일보죠. 번화로드 운동, 동아일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맹퇴치, 그리고 문자 보급, 그리고 뭐 이제 기타 등등 이런 의식개혁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자 농민운동. 자, 노동자 농민운동도 이것도 1920년대로 넘어와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노동운동 보세요. 자, 노동운동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자, 지금 2번에 동그라미 보니까 원산총파업 있죠. 1929년 원산총파업. 자, 2번에 동그라미 2번 원산총파업 기억하시고, 농민운동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암태도 소작쟁이. 자, 암태도 신안에 있는 섬 이름이죠. 그렇죠? 신안에 있는 섬 이름이에요. 암태도 소작쟁이입니다. 자, 1923년입니다. 그리고 이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은 1920년대는 생존권 투쟁이었는데 30년대로 오면서 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생존권 투쟁에서 항일 투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폭력으로 이제 무게중심이 이동합니다. 비합법적인 조합운동을 펼친다.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족문화 수호운동에서 자, 2번부터 보겠습니다. 이 국어와 관련해서 조선어 학회가 중심으로 자, 우리 맞춤법 통일안, 표준어 제정, 그리고 우리말 큰 사전 편찬 등 활동을 전개하는데 이 조선어 학회 사건이 1942년에 일어납니다. 자, 조선어 학회 사건이 뭐겠습니까? 자, 조선어 학회에서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하는 사업을 방해하는 겁니다. 자, 이 조선어 학회 사건. 그래서 이 조선어 학회 회원들을 붙잡아다가 고문을 통해서 많이 죽입니다. 조선어 학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와 관련해서 자, 우리 식민사관의 대표적인 예를 봅시다. 정체성론, 타율성론, 그 뭐 일선동조론 또는요 또 뭐가 있습니까? 당파성론 이런 게 있죠. 식민사관입니다. 그리고 청구학회 대표적인 친일단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종교와 관련해서 뭐 대종교가 있고요, 원불교가 있고, 개신교가 있고, 불교가 있습니다. 개혁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술과 관련해서 나훈교의 아리랑, 그리고 토월의 우리 연극 단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와서 역사 연구와 관련해서 자, 민족주의 사학자는 박은식과 신채호입니다. 그렇죠? 그 사회경제사학자는 백남훈, 그 실정주의 사학은 이병도와 손진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읽어보시고요. 나중에 기본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자, 대한민국 수립과 관련해서 해방 직후입니다. 해방 직후. 자, 일단 여운형의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여운형의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그리고 김성수의 한국민주당, 그리고 박헌영의 조선공산당, 그리고 김구의 임시정부, 이승만. 자, 쭉 있습니다. 그리고 평양. 우리 북한에는요, 평남건국준비위원회 조만식입니다. 하지만 이 조만식은 소련에 의해서 연금돼요. 소련 연금되고, 그리고 김일성이 소련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가서 이제 모스크바 3상회의 있죠.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모스크바 3상회의 내용을 봅니다. 일단 즉각적인 독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를 수립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스크바 3상회의 내용 중에서 미소 공동위원회가 설치된다는 내용, 그리고 신탁통치, 최대 5년간의 신탁통치를 결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우익 세력들은 이에 대해서 반대하죠. 김구와 이승만 반대입니다. 그런데 좌익, 우리 김일성, 박헌영, 좌익 세력은 처음에는 반대했다가 찬성으로 돌았습니다. 그죠? 처음에는 반대했다가 찬성으로 돌아선다는 것. 그러면 여운형은 어땠을까요? 여운형이나 김규식은 이건 보류를 합니다. 보류. 그러니까 적극적인 찬성이나 반대를 안 하는 층도 있습니다. 다시 적극적으로 반대한 것이 우익 세력, 자 김구와 이승만. 적극적으로 찬성했다가 반대로 돌아선 게 좌익 세력, 김일성, 그다음 또 누굴 할까요? 뭐 박헌영 이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운형과 김규식은 뭐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좀 애매하게 보류적인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통일정부 수립운동과 관련해서 좌우합작운동이 있습니다. 좌우합작위원회가 만들어진다. 자, 근데 이 좌우합작위원회는 미국의 지원을 받죠. 그렇죠? 미군정의 지원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북협상. 자, 남북협상은 결국 남한만의 어떤 정부와 수립될 기미가 보이니까 김구와 김규식이 자, 북한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남북협상이 되겠습니다. 자, 결국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것이 5월 10일 총선거, 남한만의 단독선거로 자, 정부가 구성되죠. 하지만 북한은 자, 총선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2개 선거구도 참여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5월 10일 총선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4.3 사건. 자, 이게 서울시 문제입니다. 5월 10일 총선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4.3 사건. 그럼 4.3 사건은 정부가 수립되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전. 왜? 정부는 1948년 8월 15일이 정부 수립일이잖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료,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문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 다음에 토지개혁 또는 농지개혁. 자, 우리 북한의 토지개혁이 먼저죠. 1946년입니다. 무상몰수, 무상분배. 그리고 토지 면적은 5정보가 기준이 된다. 무상몰수, 무상분배. 그런데 남한의 농지개혁은 1949년 법이 만들어지고 1950년 3월 달에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행은 50년이에요. 하지만 법을 만들어진 것은 49년. 3정보가 상한선이 되겠습니다. 유상매입, 유상분배. 그러면 실제로 시행된 것은 50년 3월이니까 석 달 시행하고 어떻게 된 거죠? 6.25 전쟁이 일어났잖아. 그럼 이게 농지개혁이 있었던 겁니까? 좀 애매하죠? 아니, 농지개혁을 했지만 3개월 뒤에 전쟁터로 바뀌었잖아.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가서 남한의 귀속재산 처리. 자, 우리 귀속재산은 조선 총독부나 일본인들 소유였던 재산을 귀속재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처리 과정에서 어떻게 이루어지죠? 일부 자본가들한테 넘어가면 불화돼요. 불화. 헐값으로 매각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남한의 친일파 처단 됩니까? 안 됩니다. 그죠? 반민특위가 만들어지지만 반민특위가 구성됩니다. 이 반민특위는 구성원이 누구죠? 국회의원 10명. 그리고 이 국회의원은 재헌의원. 이 재헌의원에 김구 선생은 들어가지 않는다. 왜? 5월 10일 총선거 불참. 김구와 김규식은 5월 10일 총선거에 불참했기 때문에 반민특위 구성원이 되지 못합니다. 반민특위가 구성되고 여기서 친일파를 검거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덕술, 친일파 경찰, 고문경찰 노덕술을 검거했지만 이승만이 반발하죠. 반발해서 결국 이 반민특위 활동의 시효가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반민특위는 무산돼 버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25 전쟁입니다. 자, 6.25는 남침입니까? 북침입니까? 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남침. 그럼 남침이 남한이 침략했다 이 말이죠. 북한이 남한으로.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이 어감으로 헷갈리잖아요. 남침, 북침 헷갈리죠.
근데 어쨌든 봅니다. 누가 침입을 했든지 간에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어요. 이거는 북한이 쳐들어왔다 이렇게 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누가 싸웠어요. 한쪽이 실컷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럼 누가 도발한 겁니까? 맞은 놈이 도발했다? 이해하기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약한 놈은 안 건드리잖아. 그 말의 뜻은 뭐냐면 북한이 기습으로 남침을 했고 3일 만에 서울 수도가 함락이 되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 사령관한테 작전 지휘권 넘겨주고 유엔군이 참전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1950년 9월 15일. 자, 9월 15일 무슨 일이 있었죠? 인천 상륙작전. 그때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으로 이끈 사람이 누굽니까? 이정재. 자, 지금 영화상에서 이정재가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으로 이끈 걸로 지금 조만간 아마 다음 달쯤 개봉될 겁니다. 우리 멋있는 이정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인천 상륙작전. 우리 메가더 있죠? 메가더. 자, 그래서 쭉 올라갑니다만은 압록강 근처에서 중공군이 개입을 합니다. 중공군 개입. 그래서 흥남철수 1950년 12월 흥남부두에서 철수하죠. 그렇죠? 그때 우리 황정민 씨가 꽃뿌리를 잃어버립니다. 꽃뿌리 잃어버리고 흥남철수. 그리고 자, 서울 뺏기죠. 일사후퇴. 서울 뺏깁니다. 그러다가 다시 서울을 재수복. 그리고 1951년 소련이 먼저 휴전을 제의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지루한 이제 공방전이 벌어지게 된다. 그런데 결국 휴전이 성립하는데 휴전 직전에 이승만 정부가 방공포로를 전격적으로 석방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피해, 막심했다, 이해되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 보세요. 애치슨 라인. 애치슨이 누굽니까? 애치슨 미 국무장관. 자, 미 국무장관의 애치슨 라인이 극동 방어선을 껐어요. 껐는데 일본은 포함되는데 우리는 포함되지 않도록 이렇게 방어선을 끊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북한이 좀 더 오판의 가능성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군이 참전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기대하고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북한 체제 보겠습니다. 자, 북한은 일단 조만식이 평남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고요. 자, 이제 활동을 하죠. 하지만 이제 결국 소련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이 주도하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결성이 된다. 그 다음에 1945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됩니다. 수상은 김일성, 부수상은 박헌영. 자, 그리고 6.25 전쟁 이후 김일성 일당 체제가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반대 세력들을 숙청을 해요. 남노당 계열 숙청합니다. 남노당이 누굽니까? 박헌영 숙청. 소련파 숙청하죠. 소련파 누굽니까? 허가이라는 소련파 숙청. 그리고 무정이라는 연안파도 숙청합니다. 자, 그래서 주체 사상 보세요. 1950년대 후반에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경제건설, 천리마 운동. 자, 천리마 운동 1950년대죠. 그리고 김일성 체제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일 체제로 이제 전환되는 것. 자, 언제 전환됩니까? 1980년. 자, 김정일이 공식 성상에 등장하게 된다. 1980년. 읽어보십니다. 김일성 죽고, 그 다음에 김정일이 뭐가 되죠? 국방위원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북한의 변화 있는데요. 읽어보시고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 발전. 요건 이제, 숫자를 가지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4.19. 자, 4.19 전에 뭐가 있었죠? 설마 4.18 이러면 안 됩니다. 4.19 전에 3.15 이렇게 나이죠. 4.19 전에는 3.15 부정선거 이게 올라야 됩니다. 자, 3.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저항권을 행사했어요. 4.19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주축이 누구죠? 학생들. 그리고 4.19 혁명 당시 죽었던 우리 고등학생도 올려봅니다. 김주열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가서 이제 5.18 광주민주화운동. 자,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신군부가 이제 권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무기하에서 광주 지역에 공수부대를 보냅니다. 그렇죠? 계엄군을 투입하죠. 그 시민들이 이 공수부대의 어떤 가혹한 어떤 진압에 맞서서 경찰서 무기를 털어서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987년 6월항쟁. 자, 그럼 6월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 사람 이름 떠올려볼까요? 박종철.
그 다음에 이한열. 자, 이 사람 떠오르죠. 자, 박종철, 이한열. 그리고 6월 항쟁의 결과 6.29 선언. 노태우 씨가 이제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그렇죠? 그게 6.29 선언이 됩니다. 그리고 6월 항쟁 직전에 4.13 호헌 조치 기억납니까? 4월 13일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 간선제인 헌법을 더 이상 뜯어 고치지 않겠다. 4.13 호헌 조치를 선언합니다. 자, 나중에 교과서를 통해서 나중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줄 김대중 정부, 이것은 여야 간의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최초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일운동. 자, 통일운동 보니까 이것은 1970년대부터 봅시다.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7.4 남북 공동성명은 우리의 어떤 통일 방안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 7.4 남북 공동성명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2000년으로 넘어가서 2000년 6월 15일 남북 공동선언이 있습니다. 2000년 6월 15일 남북 공동선언. 남북 공동선언의 내용이 출제 가능성이 높고요. 오른쪽 사료 두 번째 보세요. 자,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쪽의 낮은 단계 연방 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한다라고 돼 있죠. 서로 인정해 준단 말입니다. 2000년 6월 15일 남북 공동선언. 저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출제 가능성이 높다. 자, 넘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발전. 경제발전과 관련해서는 우리 이승만 정부 때는 미국의 지원을 받죠. 원조 경제입니다. 그렇죠? 원조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박정희 정부 때는 1977년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부는 1970년대 중화공업이 육성된다는 것, 그로 인해서 이제 재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격차, 이런 격차가 많이 발생합니다.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80년대로 와서 전두환 정부 때 3저 호황입니다. 경제가 호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 OECD 가입하고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서 전격적인 개혁을 했지만 1997년 외환위기를 맞게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내려가서 이제 김대중 정부입니다. 자,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펴니다. 근데 신자유주의는요, 김대중 정부 때 한 게 아니고 김영삼 정부 때부터 했었습니다. 근데 김대중 정부는 지금 IMF 구제금융 받았잖아. 그리고 구제금융을 받을 당시에 약속을 해야 돼요. 뭐라면 본격적인 구조조정과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하겠다고 미리 약속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자유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외환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를 보시면 우리가 지금 6시간에 걸쳐서 역사를 한번 일별해봤습니다. 일별. 한번 읽어본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하면 공부 끝난 겁니까? 아니죠. 자, 우리가 뷔페 식당 가서 죽을 먹은 거예요. 다른 말 수프를 먹은 겁니다. 그럼 본격적인 식사는 남아 있습니다. 이 본격적인 식사가 여러분들이 어느 책이든 기본서 한 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많은 문제들을 풀어봐야 됩니다. 많은 문제를 풀어서 내가 객관식에 단련이 돼야 돼요. 그렇죠? 혹시 피아노 쳐본 사람 있습니까? 피아노 자꾸 치다 보면 소리 들으면 음을 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안 됩니까? 예. 그렇게 되는데요. 피아노를 계속 그러니까 피아노를 어설프게 친 거예요. 체르니 100번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피아노를 열심히 치면 소리 들으면 이게 건반이 움직이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렇다니까요. 아니,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양치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양치질을 의식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나중에 집에서 나왔는데 내가 오늘 양치질 했던가? 어느새 치약이 묻어 있는 경우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하는 거. 그렇게 된다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객관식 문제, 특히 우리 공무원 시험 준비는요, 내가 문제를 읽고 이해해서 풀어볼게 이러면 이미 늦어요. 그게 아니고 많은 문제를 달아봐서 그 문제를 보는 순간 이 문제 내가 며칠 전에 풀었던 문제, 또 아니면 내가 이미 익숙하게 여러 번 다루었던 문제라서 답이 바로 보이게끔 그런 어떤 숙달된 그런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시험장에 앉아가지고 내 머리를 100분 동안
열심히 작동시켜 본다고요? 제 생각에는 한 30분 작동하면 그다음부터는 아마 내가 그만해라 많이 묻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제들은 직관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훈련은 많은 문제를 달아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보세요. 의천하니까 뭐가 떠오릅니까? 천태종, 이거 나도 모르게 오잖아요. 의천, 천태종, 진울, 조계종. 안 옵니까? 안 놓으면, 물론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만은, 공부하다 보면 그냥, 이게 또 나왔나? 지겨워. 이렇게 된다니까. 자, 그런 것처럼 우리 객관식 시험에 맞도록 그렇게 공부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약간의 스킬이 필요해요. 스킬. 기술적인 부분. 그 기술적인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자꾸 달아보면 나도 모르게 그 패턴이 익혀지게 된다. 그렇죠? 우리 만약에 사람한테 많이 버림받아본 사람 알잖아요. 상대가, 내 문자를 씹어요. 그러면 이제 올게 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전화했는데 이상하게 최근 들어서 전화가 바로 안 터져요. 상대가 바로 안 받아요. 그러면 그게 뭘 말해줍니까? 올게 왔다는 뜻이에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다시 버림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 객관식 시험은 그냥 즉각적인 반응으로 나와야 되지 그게 아니고 내가 읽고 이해해 볼게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의 요지는 많은 문제를 달아봐야 되고 그리고 제가 또 근현대사 500문제를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마 단과 수업 시간 토요일 오후에 제가 할 건데 관심 있는 분들은 토요일 날 제 단과 수업에 근현대사 500문제를 풀면 아마 풀다가 아마 토 놓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정도 문제를 풀어주면 제가 방금 말한 대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이 지문에서는 이게 오답 처리가 되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게 문제화 되는 거라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많은 문제를 달아보셔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면서 저희 무료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